그렇다면 우리나라 언론들은 왜 미국 대선을 이렇게 완전히 오판을 했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앞으로 우리나라 언론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어떤 일을 해왔나, 또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어떤 분석을 해왔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현혹하는 방법, 교묘한 말장난이 있었는데요. 이게 정말 많은 우리나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말을 맞춘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리스는 경합주 3곳만 이기면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해리스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경합주 3곳만 이기면 된다 하는 곳들이 바로 위스콘신, 미시건. 근데 여러분, 이 3곳만 이기면 된다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해리스가 정말 이기기 쉽구나. 미국의 주가 그렇게 많은데 이 3곳만 이기면 된다고? 이렇게 오판하기 쉬운데 사실 진짜 진실은 뭐였냐? 해리스는 이 3곳을 모두 다 이겨야 대통령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트럼프는 이 3곳 가운데 단 한 곳만 이겨도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스는 경합주 3곳만 이기면 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과 전문가들의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선 쓰지도 않는 그런 용어를 우리나라 언론과 전문가들만 사용했는데 그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히든 해리스, 샤이 해리스입니다. 우리나라 언론만 이걸 진짜 많이 사용했거든요. 미국에 조금 있어요. 진짜 오랫동안 웹서핑을 하면 한두 개쯤 나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히든 해리스나 샤이 해리스를 쓴 언론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AI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히든 해리스라는 용어는 주로 한국 언론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 언론에서는 그다지 널리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예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AI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죠. 한국 언론의 사용, 한국 언론들은 이 용어를 2024년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의 사용, 제공된 검색 결과에서는 미국 언론이 히든 해리스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AI가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히든 해리스라는 용어를 이렇게도 많이 사용했느냐? 해리스가 당선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미국 정치를 분석할 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누가 되느냐를 먼저 맞추는 게 중요하지, 내가 소망한다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아무리 해리스를 응원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리스에 대한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 그리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소망을 담은 히든 해리스라는 용어를 마치 미국에도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처럼 너무나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해왔느냐? 자, 히든 해리스라는 게 미국에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가부장적인 백인 아버지에게 자란 백인 여성들이 많다. 이런 백인 여성들이 흑인 여성을 지지한다고 자기 아빠한테 얘기를 못하니까 이걸 숨겼을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전문가가 설명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객원연구원 생활을 했고요. 그러면서 많은 한인분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이민 1세대, 1.5세대, 2세대 이런 다양한 분들하고 만났는데, 근데 여러분, 이민 1.5세대, 2세대만 가도요, 우리 한국인의 아들, 딸이라 하더라도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영향받아서 아버지한테 완전 속박돼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물며 백인 아버지한테 속박이 돼서 너무 백인 아버지한테 이 말을 못하고 숨기고 히든 해리스가 됐다. 이거 완전히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혼동한 미국 전문가들의 오판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진짜 미국에 가서 살아본 적이 있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거든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그런 용어인지를 누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 한국에서 만든 신조어 히든 해리스가 진짜 있는 용어처럼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국민들을 현혹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 샤이 트럼프라는 용어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많은 유튜브 컨텐츠나 아니면 언론사들의 컨텐츠를 보면 전문가라고 나온 사람들이 샤이 트럼프는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샤이 트럼프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 단어의
이 원래의 뜻 부끄러워하는 트럼프 지지자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 이번에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말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이 샤이 트럼프라는 언어의 함정에 속은 겁니다. 샤이 트럼프는 물론 히든 해리스와 달리 미국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샤이 트럼프라는 말을 누가 만들어낸 거냐? 이건 민주당을 지지하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왜 이 단어를 만들었느냐? 2016년, 2020년에 계속해서 자기들이 틀리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매번 트럼프 나올 때마다 큰 폭의 오차가 나니까 이걸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샤이 트럼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단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히든 트럼프였어요. 미국의 언론사가 자기들이 틀린 걸 오히려 유권자들,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샤이 트럼프거든요. 그렇다면 히든 트럼프와 샤이 트럼프가 뭐가 다르냐? 히든 트럼프는 한마디로 미국의 주류 언론이 여론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포집을 못했기 때문에 오차가 난 겁니다. 즉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언론의 무능으로 포집을 못한 건데 그걸 이 트럼프 지지자 탓을 하기 위해서 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근데 히든 트럼프가 맞다는 건 무슨 말이냐? 포집을 못해서 숨겨진 트럼프 지지자, 이게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이 뭐 이메일도 보내고 방문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별짓을 다 해서 포집을 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여론조사에서 자꾸 빠뜨리느냐? 이번에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던 130만 명의 트럭 운전기사, 이분들은 트럭을 하루 종일 모으니까 여론조사, 이거 여러분 미국에서 여론조사하면 막 질문이 막 59개 이렇게 길거든요. 심지어 막 1시간씩 통화해야 되는데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통화를 할 수가 없겠죠. 농장주 이런 분들 가운데는 스마트폰 없는 분도 수두룩합니다. 이메일 그런 거 잘 안 쓰는 분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일하거나 제조업 근로자들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근로 시간에 전화를 받는다? 그것도 1시간씩 전화를 받는다?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ABC 조사나 이런 거 보면 질문이 막 진짜 50개, 60개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전화를 못 받고 이렇게 오랫동안 통화하다 보면 짜증나서 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포집을 못한 경우가 많아서 히든 트럼프지 샤이 트럼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이 샤이 트럼프라는 용어를 고지고대로 믿고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는 트럼프 지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숨은 편 없습니다라는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히든 트럼프를 무시한 겁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의 이 심각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 언론사 또는 전문가들이 우리 국민들을 현혹했던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여론조사에서 어쩌다가 해리스가 대승을 하면 그것만 대서특필했다는 겁니다. 자, 여론조사 평균치만 보도했다면 이렇게 혼선을 빚지 않았을 겁니다. 자, 리얼 클리어 폴링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사이트인데 이렇게 트럼프가 선거인단 수에서 앞서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 이거 주류 언론이잖아요. 여기서도 지금까지 여론조사 평균치를 냈더니 트럼프가 281, 해리스가 257. 물론 이것조차 트럼프가 약간은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 평균치만 그냥 고지고대로 보도했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 평균치를 보도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드물었어요. 아주 이상하게 가끔씩 해리스가 이기면,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기면 이것만 대서특필해서 우리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심지어 제가 리얼 클리어 폴링, 이거 미국에서 유명한 사이트인데 이거 갖고 제가 지식한방 컨텐츠를 만들었더니 꽤 알려진 사람의 페이스북에서 저보러 가짜뉴스를 퍼다르는 사람, 이렇게까지 저를 약간 좀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제 지인이 그 페이스북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그분한테 항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짜뉴스 아닙니다. 리얼 클리어 폴링이라는 미국에서 알아주는 사이트를 인용했습니다. 자,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가 얼마나 이상했느냐.
자, 이게 가장 최근에 트럼프 대 해리스 대 여론조사 결과인데 아틀라스 인텔 보세요. 트럼프가 전국 단위로 플러스 1% 그리고 아틀라스 인텔 뭐 플러스 2% 이런 거 나오면 절대로 보도 안 해요. 그럼 뭘 보도하냐? 여기 보면 NPR 이런 게 해리스 플러스 4% 이렇게 되면 이걸 대서특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 행태를 계속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해리스가 이긴다고 보도해봤자 우리나라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보도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의심스러운 건 있어요. 뭐냐면 한국 언론이 왜 그렇게 보도했느냐? 우리나라 언론들은 미국을 인용할 때 우리나라에도 알려져 있는 메이저 언론사의 여론조사 보도만 굉장히 대서특필을 했는데 여기서 함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미국의 메이저 언론사, 주류 언론사의 특징이 있죠. 특정 후보를 지지선언하는데 90% 거의 대부분이 해리스를 지지합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점인데 우리나라는 이 주류 언론이 보수인 경우가 정말 많은데 미국은 진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해리스를 지지하고 이런 언론사들의 특징이 뭐냐? 늘상 해리스가 높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누가 여론조사를 했느냐에 따라 이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ABC라든가 뭐 CBS 같은 데서 여론조사를 하면 트럼프한테 아주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나오고요. 독립 여론조사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트럼프의 승리를 점쳤었거든요. 그래서 메이저 언론하고 독립 여론조사 결과가 정말 다른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메이저 언론의 기사만 대서특필하면서 이런 오차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 언론이 일부러 왜곡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우리나라 언론사들을 좋게 봐줬을 경우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메이저 언론사만 이 대서특필해서 해리스 편향의 보도가 나왔다.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한국 언론사를 위한 최대의 변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보도 행태 때문에 저는 투표 당일날에도 이 구독자님들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구독자님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예측하기로는 초접전이 될 거라고 하는데 박종훈 씨 혼자 한 달 전부터 도란프 압승을 외치네 구독 취소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독 취소하고 떠나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틀린 게 아니면 돌아와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트럼프 지지자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해리스 지지도 트럼프 지지도 아닙니다. 제가 지지하는 건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승리한다고 자꾸만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게 진실이었고 이걸 빨리 알고 빨리 대비를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경고장을 날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가 있는데 이 댓글도 투표 당일날 달아주신 댓글인데 조용히 바싹 엎드려 대선 간보고 있는 박 씨는 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바짝 엎드려서 대선을 간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책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라는 책을 제가 썼고요. 이 책의 마지막 검수와 그리고 각각의 서점으로 제가 책을 보내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바빴기 때문에 유튜브 업로드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의 대승을 이미 구독자님들한테 미리 다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린 말씀이 없었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자, 트럼프 2.0 시대라는 제가 이번에 발간한 책은 어떤 책이냐? 누가 될 거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미 대통령이 된 것을 가정하고 이미 제가 8월 달부터 쓴 책이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사가 해리스 된다고 해리스 찬가를 부를 때 저는 뭘 걱정했느냐? 이 예상을 띄웠고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그러면 우리나라도 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기업들도 대비가 안 돼 있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트럼프 2.0 시대에 전혀 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한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책, 이 트럼프 2.0 시대에는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두 번째 당선돼서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후폭풍을 갖고 오는지, 그리고 투자 지형들을 어떻게 바꿔서 우리의 투자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아예 과거형으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구독자님들에게 질책을 받았던 이유는 구독자님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 때문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에 현혹돼서 지식 한 방을 떠났던 구독자님이 계시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론을 호도한 대가, 그 대가가 뭐였냐? 한국의 준비는 정말 빵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달러에 대한 대한민국 원화 환율 1395원, 제가 낮에 캡처한 건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시면 지그지그지그 움직이다가 갑자기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거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이 개입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결국 대비를 잘 못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를 썼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여론을 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한테 대비할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나라 증시가 요동치고 있죠.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졌다고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방향을 전환한 시각부터 우리나라의 코스피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낮에 캡처한 거라 마지막 최종 종가는 아닙니다. 자, 니케이 지수는 반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견저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일본이 대비가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입니까? 제가 지식 한방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일본은 아소다로를 4월 달에 특사로 파견해서 트럼프한테 로비를 시작했고, 그 뒤로 계속 지속적으로 트럼프를 온갖 방법으로 로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까지 눈에 띄는 로비를 하지 않았거든요. 물밑에서 로비하는 건 트럼프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과시하는 걸 좋아하고 보여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소다라가 찾아왔을 때 막 어깨동무도 하고 온갖 사진 찍으면서 과시했죠. 근데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과연 트럼프 2.0 시대에 대응이 돼 있는가, 이 부분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독자님 댓글 가운데 그동안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되는 게 해리스가 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데 지금 트럼프가 된다고 분석하는 박종원 소장은 트럼프 지지하는 것이냐? 이렇게 저한테 질책을 하신 분도 계신데, 저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미리 포트폴리오를 짜놓을 수 있도록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2.0 시대라는 책을 낸 것도 앞으로 트럼프 2.0 시대가 과거 트럼프 1.0 시대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얼마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지 그걸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